자,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경매 그 낙찰 결과들은 사건 번호만 있으면은 다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건 번호하고 낙찰 결과들 이때까지 앞에 수업 때 드렸던 거에 관해서 이제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그냥 2021 타경 그 다음 우리 프린팅을 볼 거 있잖아요. 1112. 그래서 그냥 검색. 사건 번호만 알면은 검색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산에 있는 경매 물건 보는 거니까 이 사건 번호 똑같은 사건 번호가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국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부산 걸 보니까 요 부산 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앞 시간에 경매 물건 제가 그 지역 근처에 계신 소장님들이 우리 이제 1년 장기 수강 등록하신 분들이 또 여러분 있고 해서 미리 제가 일부러 올려드린 게 이쪽에서 좀 수익 구조를 가져가시라고 제가 미리 올려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최저가가 뭐 6억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벌써 뭐 한 1, 2년 전에 매매 거래가 뭐 7억 넘게 있었고 지금 뭐 평당에 거의 뭐 한 2천만 원 왔다 갔다 호가하면서 한 10억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세보다 지금 현재 최저입찰가가 4억이 싸잖아요. 그러면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면 최저가로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입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최저가로 그냥 6억 이렇게 입찰장 가서. 근데 만약 6억에 낙찰 받았다. 내가 장난 비슷하게 6억 11,000원 적었는데 아니면 6억 23,000원 적었는데 여하튼 만일에 받았다. 이거는 낙찰 받은 거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 팔아줘도 금방 팔아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는 낙찰될 수가 없잖아요. 최저가가 10억인데. 그러니까 입찰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입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어차피 낙찰 못 받는 금액으로 그냥 입찰을 한번 해서 입찰하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동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입찰서를 적어서 투함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마다 다 틀리거든요. 입찰 방법이. 그럼 본원 같으면 거제동에 있는 본원 입찰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적어서 들고 들어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 대통령 선거 하듯이 이렇게 안에 딱 부스 안에 들어가잖아요. 칸막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처음 입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해요. 처음 입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해서 이거 잘못 적으면 어쩌지? 잘못 적으면 어쩌지? 하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입찰 보증금을 10% 이상 딱 가져오면 되는데 10% 이상이니까 이상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럼 수표를 한 장 딱 끊어서 오는데 어떤 분이 동전까지 다 맞춰서 딱 10%를 가져오셨어요. 동전까지 다 맞춰서. 근데 입찰 표 적는데 안에 들어가서 적잖아요. 근데 동전이 떨어져 버린 거야. 동전이. 만일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입찰 보증금이 모자라면은 낙찰 무효 처리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매 입찰 법정에서 한번 완전히 한바탕 1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러던 거예요, 옆에. 100원만, 뭐 1,000원만 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시세하고 아까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냥 낙찰 못 받을 거 생각하고 입찰 연습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걸로, 활용해 보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말씀드린 요점은 중요한 거 입찰할 때 동부 지원 같으면은 괜찮지만 본원이라든지 법원에 따라서 굉장히 긴장해서 입찰해야 되는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동부 지원은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적든 다른 데 가서 뭐 의자 앉아서 적든 적어가지고 밖에서 적어가지고 투하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밖에서 적을 때 누군가 전문가가 옆에서 적는 것도 도와주고 봐주면 되잖아요. 똑바로 적었는지 잘못 적었는지. 그런데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긴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공장을 입찰하는데 7억 5천에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막 긴장해가지고 그때 정신 상태가 좀 혼미하셨는지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75. 그래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6억 4천이 최저가다. 그러면은 6,400만 원 입찰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6,400만 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75억 잔금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공을 하나 더 붙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할 때 항상 위에 보면 한글 숫자, 입찰표에 한글 숫자 또 있거든요. 억, 천만, 이런 단위가 있는데 꼭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봐요. 이게 실수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금액 적는 것도 나중에 되면 좀 긴장돼요. 근데 이게 입찰 금액의 10% 이러면은 괜찮은데 입찰 금액 만약 75억이 잘못 입찰했다 그러면은 내가 입찰 보증금을 10% 같으면 7억 5천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7,500밖에 안 넣었다 그러면은 낙찰 무효될 거 아니에요. 10%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최저 입찰가의 10%니까 최저 입찰가의 10% 이상 넣는 거니까 공 하나 더 붙이면 큰일 난다는 거죠. 네. 근데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나 라고 하는 설마의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나와요. 네. 심지어는 입찰 보증금 봉투 안에 입찰 보증금 안 넣고 입찰 보증금 봉투 안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긴장해가지고 하다가 돈을 안 넣네, 봉투 안에. 입찰 보증금을. 그래, 낙찰 받았는데 돈을 안 넣었어요, 돈을. 그래, 낙찰 무효. 그 다음에 10% 이상 넣어야 되잖아요, 10% 이상. 10% 이상 넣어야 되는데 10% 미만으로 넣어가지고 입찰 보증금 10%를 최입찰가에 10%를 안 넣어가지고 낙찰 무효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 그 입찰법정에 가보시면 낙찰 무효 처리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저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공매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되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입찰 미숙으로. 네. 그래서 공매 입찰하실 때나 경매 입찰하실 때 고생해서 내가 낙찰 받았는데 돈 되는 걸 낙찰 받았는데 낙찰 무효 처리되면 별로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본 강한동 물건 같은 경우에 시세 차이하고 시세 차이 여기 금전가고 많이 난다고 하니까 어차피 낙찰을 받는 금액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그런데 안 되겠지만은 운 좋게 굉장히 정말 처지가로 적었는데 낙찰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 살 사람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다량 물건이 입찰 나온 경우가 있어요. 다음 주 시간에 제가 이제 공매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수업받는 제 제자였어요, 학생. 예금보험공사에서 현장 입찰을 하는데 거제동 한일 위원회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낭민동 한일 위원회 아파트 입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입찰이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100채, 200채, 300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00채를 하루에 5건씩 아니면 10건씩 매일 진행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몇백 채가 나왔거든요. 몇백 채가. 예. 그래서 갑자기 수업받는 학생들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저희가 막 이래 입찰을 해서 하는데 돈은 다 준비해서 왔는데 보니까 명의가 좀 그거한 거예요. 명의가 한 명이 여러 개를 계속 낙찰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신 학생분이 자기 이름으로 입찰하고 돈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태서 드릴게요. 저도 같이 공동투자하면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공동투자하면 안 돼요. 그때 낙찰 받은 금액이 뭐 2억 얼마였거든요. 34평이. 34평이. 근데 전세 금액하고도 별로 차이 안 나서 묶이는 돈 거의 없었어요. 낙찰을 잘 받아가지고. 예. 제 이름으로도 거정외동 한일 UNI도 하나 받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 나중에 돈 보태면 안 되나요? 해놓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분이 다른 데에 새로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뭐 부동산의 재산도 별로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냥 그 등기 비용은 아끼는 거니까 조금만 더 주고 그냥 몇백만 원만 더 주고 재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렵게 낙찰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강의를 거의 20년 가까이 동안 계속 제 수업을 들으셨거든요. 예, 금융 대출 전문가신데 그런데 어제도 수업 준비한다고 이렇게 요즘 시세 얼마 정도 하지 하고 보니까 6억 이상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전세를 주고 묶인 돈은 겨우 1, 2천만 원 묶였는데 몇 년 만에 3억 떴으면은 수익 구조는 엄청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입찰 문건이 몇백 건이 매일 진행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이유가 있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무슨 이야기 하다 말았죠? 죄송합니다. 예, 이거 앞에, 네. 공동투자. 공동투자 앞에는 또 무슨 이야기 했죠? 낙찰될 수가 있다. 아, 그 채집찰가로 했는데, 낙찰이 된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진행했던 다대주공 아파트 뭐 100채 이렇게 나왔을 때도 저는 한 3, 40개 입찰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좋은 향에 바다뷰 나오는 쪽 이런 쪽이 좀 공략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 특강을 했어요. 다대주공 롯데 그 블루 입찰에 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배우자하고도 오고 하면서 특강 듣고 그냥 서비스로 학생들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1년 장기 수강생 분들이 계시면은 나중에 따로 특강을 좀 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다량의 물건이 나왔다. 100채, 200채 이런 게 나왔다. 그럼 그건 좀 테크닉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좋은 것만 공략한 게 아니고 향은 남향이나 바다뷰가 안 나오지만 어차피 아파트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최저가에서 조금씩만 더 써가지고 했는데 낙찰을 10개를 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낙찰을 이 이야기 하려고 아까 한일 UNI 아파트 이야기를 했어요. 낙찰을 만일에 정말 시세보다 싸게 최저가로 했는데 낙찰 받았다. 낙찰. 그러면 매수자를 찾아서 잔금을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잔금 치는 게 아니라 난 돈이 없잖아요. 나는 2개밖에 낙찰받을 돈이 없는데 5개 낙찰받아 버렸어요. 근데 정말 최저가로 넣었는데 운 좋게 걸렸어. 운 좋게. 그러면은 시세보다 좀 싸게 메리트를 가지도록 해서 부동산에 쫙 뿌려가지고 부동산에 수수료도 많이 준다라고 하고 매수자를 찾아서 그 사람이 잔금 치는 거죠. 그 대신에 등기는 낙찰자 이름으로 등기하면서 그 돈 대준 사람 실제로 다시 그걸 사가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 접수를 같이 하는 거죠. A가 낙찰 받았으면 A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B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같이 넣는 거죠. 같이. 그럼 순차적으로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등기 접수가 동시에 같이 되니까 사고 날 염려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실무상 1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렇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까지 통계상으로 치면은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낙찰을 정말 싸게 잘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입찰 보증금 들어간 거에 어느 정도 이상의 배수를 주고 다른 사람이 돈 등기 비용부터 해서 다 납부해 가지고 하면서 동시에 바로 넘겼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강원동 그 물건도 이야기 드리는 게 만약 최저가로 걸렸다 이러면 그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잔금 납부할 때까지. 또 재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또 한 달, 두 달, 한 세 달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잔금 납부할 돈이 없는데 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두세 달 동안 예를 들어서 10억에 이제 가치가 나가는 거를 뭐 8억에 팔겠다. 뭐 나는 1억만 더 띄워서 팔아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입찰 보증금 6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누군가 살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쪽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부동산 한 100군데 다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싸게 낙찰받은 거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입찰이 공매도 있고 경매도 있지만 개인이 입찰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대현호테캐슬 레전드 아파트 있잖아요. 재개발 대현 2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 조합원 물건 빼고 나머지 뭐 보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합원 물건 아닌 상가, 주상가의 상가들, 이제 후문에 있는 상가들, 아파트 이렇게 했는데,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아파트가 상가 쪽에 사람들이 좀 몰리면서 있잖아요. 저희도 입찰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아파트가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감정가, 최저가 나왔었는데, 그냥 민간 입찰인 거예요, 민간 입찰. 아무도 입찰 안 해가지고, 단독으로 진짜 최저가에서 딱 10,000원, 20,000원 더 쓰는데 낙찰받은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지금은 뭐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3억 2천에 낙찰받았다. 예를 들어서 3억 2천. 몇 개월 지나니까 전세가 4억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4평이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뭐 아파트 가격 올라갈 때 해봤자 지금 아파트 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대현호테캐슬 레전드. 근데 한 2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얼마에 받았다. 근데 이게 뭐 8억 되고 9억 되고 올라가 버리는데 전세 놓으니까 내 들어간 돈 다 빼고도 1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민간 입찰도 있어요. 그 팀들이 한 방에 싹 다 분양하고 갔어요. 그분들이 그 했던 팀들이 그 대현 1구역, 대현호테캐슬 아파트도 상가도 그분들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분양 안 될 때는 한 번에 딱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민간 입찰 분위기 띄워가지고 한 번에 딱 끝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물건이 여러 개 입찰했을 때는 최저가로 딱 적다 보면은 운 좋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누군가가 1번부터 99번까지는 입찰을 다 신경 쓰는데 돈의 한계가 있으니까 100번은 입찰을 안 한 거죠. 100번의 물건은. 그럼 그 100번의 물건을 입찰 안 했는데 내가 막 최저가로 계속 넣다 보면은 딱 싸게 하나 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다량의 매우 많은 다량의 물건이 이제 그 입찰 진행될 때 경매든 공매든 민간 입찰이든 최저가로 넣었을 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잔금 칠 능력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정말 싸게 낙찰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매수인을 빨리 찾아서 그 매수인을 찾을 때 방법은 일단은 부동산에 수수료 많이 준다고 하세요. 돈 아끼지 마시고 부동산에 수수료 2배 드릴게요. 3배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시세보다 좀 싸게 그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하면 팔리거든요. 내가 정말 싸게 낙찰받으면. 예. 자,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까 강원동 물건 하다가. 자, 그러면 요 물건은 아까 앞에 조금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 기장업 교리에 있는데 기장업 교리 이 위치가 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요 대충 요 위치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쭉 이 기장 그 반송에서 넘어가는 큰 길이거든요. 그 영산대학교 그 반송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넘어가는 큰 도로고 뭐 요 정도 오면은 기장군청 있고 요 도로 요 밑에 한신아파트 있죠. 한신아파트. 그다음에 밑에 기장시장 있고. 그래서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위치가 여기 있어요. 기장도 눈여겨서 좀 보시면 기장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먼저 보면, 네, 빠른 속도로 사진을 보시면, 네, 공장, 뭐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수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땅이에요. 근데 이런 물건 분석하실 때 있잖아요. 자, 요거거든요. 요거. 예. 일단은 도로는 이렇게 잘 끼고 있잖아요. 이 물건을 이 지분만 체크해서 네이버 지도나 뭐 카카오맵이나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위에 보면 지도까지 그 옥션원에서 다 제공이 되어 있어요. 지도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쪽에 현황을 보시면 있잖아요.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요 공장 있잖아요. 이쯤에 교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요 물건 여기 있고 이쪽에 교회가 있고 요 근처에도 교회가 좀 있거든요. 자, 부동산 보실 때 있잖아요. 종교단체가 있잖아요. 종교단체가 있으면은, 종교시설이 있으면은 그 교회가 만일에 좀 잘 되는 것 같아. 남천동에 남천교회가 있거든요. 수영사무소 옆에. 그게 또 원불교가 있어요. 원불교. 그 근처에 집들 다 사놨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지 않고 그 근처에 사넣어서 주차장 만들고 뭐 만들고, 예를 들어서 성당이, 용호동에 성당이 있어요. 이기대 성당이라고. 근데 성당 신자들이 오는데 주차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임야, 그 임야를 가지고 그 개인이 뭘 하려고 하면 참 어중간한데 성당에서 주차장 쓰기 위해서 그 임야를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근에 이 교회가 되게 신자들도 많고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럼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만일에 이 땅 바로 옆에 교회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사기면 정말 좋겠죠.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물건을 보실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데 항상 현장을 보시고 지도를 보시고 하시면서 이 근처에 뭐가 있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보면은 모텔들이 좀 있거든요. 요 근처에 바로 요 옆에 보면 모텔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모텔 지을 수 있나, 허가 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모텔 지어놓은 데가 여기에 용도 지역이 이렇게 되는데 모텔을 지었네 라고 보시고, 예, 그럼 모텔에서 혹시 또 주차장 필요하나,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건 분석하실 때. 그런데 이 물건은 보시면은 일단은 토지 면적을 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면 토지가 145평 되죠. 토지 면적이 한 145평이에요. 일단은 한 150평 되니까 뭘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150평이니까. 그런데 감정가 얼마예요? 한 11억 정도 되죠. 그런데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에
평당에 1,000만 원짜리 밑에 땅이 없어요. 부산에 주거지역이다 이러면은 전용 주거지역 이런 거 아니고 뭐 2종 이상만 돼도 1,000만 원 밑에 땅이 없다고요. 그러면 100평이면 1,000만 원만 해도 얼마죠? 10억이죠. 그럼 150평이면 15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평가가 아직 기장은 이 좀 메리트가 있구나. 땅값이 이거 1,000만 원 안 잡혔구나. 대충 하면은 지금 뭐 한 6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평당에. 그런데 여기 이제 공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장은 점점 발전되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아직까지 가격이 완전히 성숙돼서 가격이 풀로 올라가 있지 않은 가격 흐름을 보고 그럼 매매된 사례들을 최근 10년치를 분석을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매매된 사례 그래프라든지 이런 가격 지수라든지 공시지가 가격의 상승 이런 지수라든지 이런 그래프를 보면 몇 년 뒤는 이 그래프대로 가게 되면은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물건을 이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물건 분석하는 요령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일단 요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매각 토지 건물 현황에 보존 등기일 있죠. 보존 등기일은 자, 건물 소유권 등기 처음 한 날이죠. 적어 놓습니다. 보존 등기일,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건물이라는 게 생기면 등기부라는 게 처음 생기겠죠. 건물 등기부가 처음 생길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짓게 되면. 예, 그러면 소유권 등기 처음 한 요 날짜 보존 등기일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지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건물 밑에 제시의 건물 기타 되어 있는데 제시 외 건물 기타 포함 일괄 매각 되어 있습니다. 제시 외 동그라미 하시고 일괄 매각 있습니다. 일괄 매각. 만일에 여기에 옆에 적어보시면 제시 외 제외다 이래 되어 있으면 어디 찾는지 잘 모르시면 이 앞에 화면 띄워놨거든요. 여기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시 외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제시 외 제외 적습니다. 제시 외 제외되어 있으면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제시 외 제외. 제시외라는 어떤 건물이 제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각에서. 그럼 이거는 내가 낙찰받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시외라는 게 나오면 항상 경매 분석하실 때 포함인지 제외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제시외 제외되어 있는 물건들은 해율 방안이 없으면 가능하시면 처음에는 입찰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권리 분석이 쉬운 물건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요령이에요. 예,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것들을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되는 물건을 조사를 잘 해가지고 좋은 금액에 낙찰받는 이게 더 중요해요. 아까처럼 강한동에 제가 대충 느낌만 가져도 야 이거 감정가가 시세보다 되게 쌀 것 같아. 1차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아. 밀락동의 동방 5거리 물건 제가 준주거지역이었잖아요. 그거는 준주거인데 준주거지역인데 평당이 얼마밖에 안 되네. 이거는 올 걸린 상가인데 밀락동 요즘 좀 핫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1차에서 무조건 검토해서 100% 이상 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 매매 물건도 보고 경매도 보고 공매도 보고 계속 보다 보면 한 1년 동안 쭉 수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느낌이 와요. 얼마 정도면 낙찰될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참고사항에 보면 제시의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제시의 건물 포함. 여기 동그라미 놓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에 채권액 합계 8억 7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건물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등기는 2020년 4월 6일 건재당 되어 있죠. 예, 수협원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협원행에서 경매 넣었죠. 임의경매 밑에 있죠. 임의경매. 권리 분석에 나의 테크닉이 좀 들어가면 있잖아요. 이 말소 기준 권리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는지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은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은 배당 요구했다 그 말이거든요. 내 돈 주세요 그 말이에요. 경매를 넣었다는 거는 내 돈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돈 받을 돈이 있죠. 돈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1번 건재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1번 건재당권이. 근데 2번이 전입이에요. 2번이 전입. 그런데 3번 건재당이 있어요. 3번 건재당이 경매를 넣었어요. 1번 건재당은 경매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건재당이 말소 기준 권리 됐잖아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실제로 채권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경매를 안 넣었잖아요. 만일에 말소 기준 권리가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이 배당 요구 이런 것들은 아까 문건 접수 내역, 송달 내역 보면은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 요구서 제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도 안 했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러면은 그 말소 기준 권리에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건재당만 등기부에 남아있고 전혀 채권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들어간 전입은 1번 말소 기준 권리 없으니까 3번의 건재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나중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채권자가 경매 넣는지 안 넣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경매 안 넣었을 때는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고. 그러니까 방금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게 되면 대위변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대위변제 대신 갚아주고 이제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는 걸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1번 건재당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소액이에요. 1,000만 원. 2번이 전입이에요. 한 1억대예요. 3번이 건재당 2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네. 어떻게 해서? 4번호로. 근데 낙찰은 한 1억 5천밖에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낙찰이. 그럼 1번 건재당 1,000만 원 받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입 이거는 1억이니까 소액 임차인도 안 되거든요. 최우선 변제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배당 못 받아요. 그럼 3번 건재당이 2억이 있잖아요. 근데 낙찰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됐다. 그럼 1번 1,000만 원 받아가고 남은 돈 1억 4천 남았죠. 그러면은 두 번째 건재당이 그러니까 세 번째 순위인 건재당 2억이 받아가고 나면은 네 번째 순위인 확정일자는 받아갈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1,000만 원 갚아주고 대신 변제해주고 선순위 대항력을 갖춰버리면 그 세 번째 전입 다음에 돼 있는 건재당 2억보다는 순위가 빠르잖아요. 1번 건재당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죠. 그럼 배당은 확정일자 내려서 못 받지만 배당 못 받은 돈은 누구한테 인수시킬 수 있는 거죠? 낙찰자한테. 그럼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대위변제. 프린트물에 다 적어놨는데 이렇게 실물을 보면서 조금 보시면 느낌을 좀 더 가질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요한 거는 말소 기준 등기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는지 습관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있죠. 이 가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으니까 후순위라고 했습니다. 후순위.
후순위.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 기준등기보다 늦잖아요. 말소 기준등기보다 늦으니까 후순위. 옆에 소멸 여부에 다 소멸돼 있죠. 그러면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우리가 앞에 배웠는데, 저번 달 수업에 배웠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근저당, 가압류, 압류. 실무상 담보 가등기를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까처럼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있잖아요. 간혹가다 보지만 실무상 보통 근저당, 가압류, 압류를 보고 판단하면은 깔끔해요. 그럼 근저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 근저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가 그냥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적어 봅니다. 말소 기준 등기 매매돼 있는 여기에다가 근저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 말소 기준 등기에다가 근저당, 가압류, 압류. 그러면 한글 읽을 수 있으면 되죠. 근저당, 가압류, 압류. 한글 읽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년, 월, 일 숫자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배열이 보시면은 날짜 빠른 게 보통 위에 있거든요. 예. 날짜 빠른 게 보통 위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 찾고 이거보다 빠른 것만 없으면, 빠른 거는 선순위라고 했잖아요. 빠른 것만 없으면 그보다 늦은 거는 다 후순위, 말소 소멸되는 거예요. 말소 소멸. 그러면 여기서 가등기는 후순위죠. 가등기는 후순위라서 당연하게 소멸되는 거예요. 말소. 그러니까 경매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말소되고, 말소 기준 권리도 말소돼요. 말소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거 있죠. 늦은 거 후순위는 다 말소 소멸. 그럼 임차인도 권리분석 어떻게 하는 거죠? 임차인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면 낙찰자가 책임질 필요 없는 거죠. 후순위. 빠른 것만 책임지면 돼요. 빠른 것만. 근데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나 예고 등기나 이런 것들은 후순위 이 등기 날짜하고 상관없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프린트물에 적어놨어요. 나중에 설명 다시 프린트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소멸되고 말소되는 것들은 배당을 다 받았든 안 받았든, 배당하고 상관없이 다 낙찰로 인해서 말소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경매 신청을 말소 기준 권리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예를 들어서 안 했다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 등기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배당 요구했는지를 보시면은 체크하기가 좀 쉬워요. 예. 자, 그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토지 등기부가 또 나오죠.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그래서 임차인의 선순위, 후순위 분석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죠? 건물 등기부를 보고 하고 토지 등기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 하나 따로 보고 권리 분석하고, 건물 등기부 따로 보고 권리 분석하고, 선순위, 후순위 분석하고, 그다음 임차인은 건물 등기부의 말소 기준 등기부하고 임차인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쉽죠? 권리 분석 정말 쉽죠?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가압류, 압류. 한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숫자 봅니다. 제일 빠른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면 후순위. 그럼 늦은 것들은 낙찰되면 다 소멸되고 말소된다는 거죠. 그럼 빠른 것만 찾으면 돼요. 빠른 것만. 근데 기밀물건 다루다 보면 빠른 것들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 쉬운 물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늘 수업 정도만 해도 경매 입찰하는데 실무상 크게 문제 없다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테크닉 좀 들어가는 부분들은 물건들을 가지고 케이스별 스터디를 하면, 사례별 스터디를 하면은 이해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사례들이 나오면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겪는 이런 어려운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쉬운 것들도 많은데.
쉬운 것들도 많은데.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의사항에 보시면 전기세, 수도세 등의 연체금을 인수할 수도 있으니 전기세, 수도세, 연체금 인수 동그라미 놓으시고, 자, 이 전기세 같은 것들 연체금액은 있잖아요. 한전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한전에 내가 여기 전기 쓰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되죠? 지금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제로 제가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도 제 이름으로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414호를 낙찰받았는데 414호 4층에 한 15개 있었어요. 414호를 낙찰받는데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게 4층 전체 전기세를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15개 호수에 4층 전체 전기세를. 그래야지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대. 414호 전기세만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전에 물어보니까 4층 전체 전기세 일단 다 내고 나중에 후에 낙찰받는 401호를 낙찰받는다든지 402호 낙찰받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중에 돈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낙찰받는 사람이 전기세 벌써 체납금 다 해결해 놨잖아요. 돈 주겠어요? 잘 안 주죠. 아, 내가 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해도 잘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세 체납금 이런 거 알아볼 때는 전기세 체납금이 얼마야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 전기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얼마를 물려줘야지, 얼마를 줘야지만 전기를 살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뭐 공용 부분에 관해서만 집합 건물 같으면 인수한다 관리비라든지 뭐 전기세 내가 쓴 거 아니니까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전에서 전기세 안 주면은 공급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금액이 엄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연체금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 폐기물의 방치 여부. 요게 별표에 넣습니다.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은 뭐 1층이 있는지 2층이 있는지 또 지하에도 무슨 매장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문조사 하셔가지고 공장 같은 거 입찰하실 때는 잘 보고 입찰하셔야 돼요. 제 이제 친구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공장을 갖다가 이제 확장한다고 해서 기장동에 있는 공장을 하나 샀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뭐 80억에 샀다고 굉장히 싸게 샀다 이렇게 된 거예요. 20억이나 싸게. 그런데 거기에 산업 폐기물 치우는 데만 50억이 들어간 거예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싸다고 해서 그냥 샀는데 그럼 내가 80억 사고 50억 산업 폐기물 이 매도자가 이거를 갖다가 속인 거죠. 매도자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소송 걸어가지고 하고 형사건으로 또 검찰청에 고발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그 산업 폐기물 치우는데 50억이 들어가면은 80억 플러스 50억 경비 들어가면 130억에 산 거니까 싸게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하셔야 보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요 기장 교리에 있는 물건은 일단 주위가 뭐 교회들도 있고 종교단체들도 몇 개 있고 모텔들도 좀 있고 음식점들도 좀 있거든요. 식당들도 있고. 그런데 땅이 뭐 한 145평 정도 되는데 지금 금액이 뭐 11억 정도 수준이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제 시세 분석을 해서 뭐 2차에서 80%에서 조금 더 써넣어가지고 근데 이런 물건들이 64% 떨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80% 넘길 가능성이 많아요. 20%씩 떨어지잖아요. 경매는 떨어지는 게 정률로 떨어지거든요. 20%. 그럼 100에서 20% 떨어지면 80이죠. 80에서 20% 떨어지면 64예요. 64%. 그럼 64%에서 20% 떨어지면 51.2%거든요. 그럼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입찰 테크닉에서 좀 쓰이거든요. 0 곱하기 0.8을 하면 되죠.
다음 최저 입찰가는 100 곱하기 0.8하면 80이죠. 80 곱하기 0.8하면 64. 64 곱하기 0.8하면 51.2. 그러면 반대로 입찰장 가서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저번 최저 입찰가 얼마지?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 최저 입찰가보다 조금 더 써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저번 입찰할 때 내가 놓쳐버렸어. 이게 돈 되는 건데. 이런 계산을 빨리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누기 0.8 하시면 되죠. 저번 최저 입찰가는. 그럼 80%, 만약 80이다. 그럼 80 나누기 0.8 하면 100이 되는 거죠. 64 나누기 0.8 하면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 최저 입찰가보다 조금 더 쓰는가 아니면 조금 덜 쓸까 이거 계산할 때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찰되면은 곱하기 0.8 20%씩 떨어지니까 그러면 저번 최저 입찰가 계산할 때는 나누기 0.8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부산은 이렇게 20%씩 떨어지는데 법원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30%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100, 70, 49 이렇게 되는 거죠. 네, 30%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론적인 것도 공부를 좀 했고 경매 물건을 가지고 분석하는 어떤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션은 이 회사의 물건을 볼 때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면 되고 어떻게 내용을 보면 되는지 조금 이제 응용을 해서 충분히 이 자료 보는 거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을 이때까지 쭉 물건 가지고 설명을 쭉 했으니까 이론을 오늘 프린트물 드린 거 가지고 시간 되는 데까지 정리를 좀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또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